얼마 낼래? 또 네. 이제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협상하죠. 네. 그렇죠.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어쨌든 최대한 낮은 뭐 두드려 맞더라도 한 10%대가 가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관세 요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 25% 때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오늘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 정치가 좀 조정을 받을까요? 저는 조정을 그것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상호 관세는 우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저는 그건 반영이 됐다고 봐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야 한국 마음에 안 드니까 전 품목에다 다 50% 관세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럴 네. 리는 거의 없다고 없죠. 봅니다. 품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낮게는 10% 많게 우리나라는 한 25% 정도 부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25%, 예. 적게는 뭐 10%. 예. 그 사이 내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40%, 50% 이렇게 우리처럼 네. 그렇게 때리진 않을 건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보다는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 물론 이제 2020년대 3,300 갔지만 3,000을 넘은 적이 그때밖에 없거든요. 뭐 3,000 가면 야 이제 또 폭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크거든요. 그동안은 지금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이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통과가 되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강화 이런 제도로 이제 하나씩 도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코스피 5천을 찍지 않을까라는 또 증권가의 기대감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5천을 가더라도 올해 연내 가긴 거의 불가능이죠. 네,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가더라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억눌렸던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밑에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빠져나올 기회가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 투자를 낮은 그러니까 코스피지수의 기준으로 해서 뭐 2,500 이하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끌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스피 우량주 쪽에 올해 투자 상반기 하신 분들 특히 뭐 하나그룹주든 네. 뭐 두산그룹주든 지주사들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해 엄청난 시세들이 났으니까 네. 당연히 이익을 실현하고 싶겠죠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심리를 좀 자극하긴 하지만 알고 있는 얘기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뭐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또 메리트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3,000선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3,000을 깨거나 그래야지 좀 왜냐면 800 정도로 올렸거든요. 지금 2달 반 동안 800포인트.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는 빠져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과열이 좀 식는구나. 다음 주는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자 이제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방공망 지원을 지금 거듭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전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죠. 지금 그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푸틴이 키를 쥐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푸틴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푸틴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영토도 많이 차지했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근데 전화 통화 끝나자마자 바로 또 공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영토도 많이 뺏겼고 자기 임기도 끝났는데 이대로 물러나면 자기는 여론에 이제 화살을 맞을 텐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무기 팔아먹고 히틀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해주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러면 뭐 거의 끝장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여지껏 버틴 게 그냥 물거품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무기도 팔아먹고 또 협상에 뭐 야, 니네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도 줘. 그러면 또 달라는 대로 또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얻어낼 게 제가 보기엔 전쟁으로서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얻어낼 게 아직은 많기 때문에 네. 속내는 자기가 전쟁을 뭐 하루 만에 끝낸다 그러지만 조금 더 끌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더 생기겠구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그렇죠.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예.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종전을 시키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합의를 딱 해버렸으면 됐는데 이제 그 선을 이미 기간이 너무 지났다 이제. 그렇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란과의 핵 협상도 다음 주에 노르웨이에서 또 진행을 한다는 네.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란과 핵 협상이 좀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또는 만약에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에 이란과의 미국과의 또 트러블이 발생이 되지 않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뭐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잘 지내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다. 워낙 오래전.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사이가 좋았대요. 특히나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렇게 그렇죠. 옛날에 왕권이었을 때. 절친이었다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서 이제 그게 이제 확 돌아섰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뭐 역사를 좀 이렇게 요즘 뒤져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순위파, 시니아 뭐 이런 그런 쪽에 이 종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또 민족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쿠데타도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관계가 개선되거나 이럴 계제는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과의 사이가 안 좋지만 또 이제 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네. 예민한 부분 사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핵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기들 발전 시설로 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게 눈에 가시로 보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더더욱 그러니까 그걸 뭐 가만 용인하지는 절대 않을 거다. 그래서 직접적인 뭐 공습도 퍼부었잖아요. 근데 또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조롭게 잘 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은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쉽게 저거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주에는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이란 쪽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원절이니까 이제 그때 10만 전자나 12만 전자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제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파운드리 쪽을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엑시노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3나노 공정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살짝 나오고 있고, 또 이제 HBM3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양산을 하면서 판매처를 좀 확보하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좀 살짝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이제 지속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가장 사실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력이 좋고 뭐 HBM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하는데 업황이 나빠버리면 이게 가다가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막 그 리포트 많이 쏟아져 나올 때 삼성전자 막 12만 전자, 10만 전자 막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폭락이 5만 원을 깨는 아주 치욕적인 흐름이 이제 11월 달에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업황의 영향이 가장 크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이제 확 벌어졌어요. 왜냐면 HBM 같은 경우 엔비디아 퀄터 세트도 작년에 통과를 못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제 그걸 앞두고 있지만은 HBM은 솔직히 따라잡기가 좀 어렵죠. 상황이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얘기 한번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원래 HBM을 10년 전에 했었어요. 네. 근데 돈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는데 SK 하이닉스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때 1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있어도 지금처럼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처리할 만한 그런 칩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또 설사 있어도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칩 가지고 그냥 다 활용을 할 수 있었으니까. 왜 비싼 칩을 사가지고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손을 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장은 게임이 지금도 많이 하지만 게임이 막 붐이 일었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많이 HBM이 이제 조금 수요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사실 이제 고가 가격대가 좀 비싸고 하니까 칩이 들어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 컴퓨터에 그걸 뭐 장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수요가 느는 것도 있지만은 데이터 용량을 어마어마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러다 보니까 HBM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격차가 확 벌어진다 보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다 뺏겼죠, 사실. 빅테크들도 지금 하이닉스 거래하잖아요, 대부분. 미국의 빅테크들은.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못 뚫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HBM3가 이제 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엑시노스 얘기했잖아요. 네. 자체 칩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지금 칩이 그 갤럭시 이번에 히트 쳤잖아요, 그래도 인공지능. 네. 애플은 사실 애플폰보다도 지금 성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지금 신제품 나오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 그래도 이번에 인공지능 그 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탑재를 해서 히트를 쳤는데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칩이 대부분 퀄컴 칩이란 말이에요. 퀄컴. 그렇죠. 로열티 퀄컴한테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칩을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전부 다 자체 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엑시노스 말씀하셨듯이 자체 칩을 이제 퀄컴이 다시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소식도 살짝 들려오고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로열티가 계속 뭐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그걸 이제 자체 칩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로열티 부분은 이제 빠지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지금은 기대감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그 3나노 기반과 2나노 기반에 상당히 집중을 한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1.8나노, 1.4나노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거기서 이제 2나노 앞으로 앞서 나가지 않고 2나노랑 3나노 수요를 끌어올려서 보편적으로 좀 매출을 좀 확보하겠다. 왜냐하면 가장 폭넓은 단계가 이제 2나노, 3나노 기반이라 보니까 그렇죠. 수요가 가장 많은 어떤 그런 단계라서 TSMC하고 2나노 경쟁이 지금 치열하고 인텔이 하겠다는데 인텔은 옛날에는 기술력이 좋았는데 지금 기술 격차가 커요. 네. 그래서 쉽게 못 따라올 겁니다, 아마 인텔이. 근데 인텔이 따라잡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반도체 그 보조금 지금. 근데 공장을 엄청나게 지금 그 유럽이나 이런 데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인텔이 거의 휘어잡았잖아요. 네. 반도체 칩에서는 거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술 격차가 오히려 삼성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확 벌어졌어요. 그게 그 방금 얘기했듯이 그 나노 공정이 그 칩을 미세하게 작게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2나노, 1나노, 그러니까 1나노까지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계예요. 한계, 더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네. 조금 오랜 기간 그 단계에서 머무른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칩을 작게 만들면 그다음 이제 그 가성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칩 웨이퍼에 그만큼 수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가격으로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노가 또 올라갈수록 이게 한번 더 작아질수록 단가도 되게 비싸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미세화되면 될수록 어쨌든 더 그만큼 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니까 그거를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인텔도 지금 따라잡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몇 년 안에는 아마 따라잡지만 아직까지는 삼성하고의 격차는 아직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2나노까지 치고 근데 TSMC와의 경쟁은 뭐 불가피한데 TSMC가 뭐 거의 세계 1위죠, 사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는 뭐 넘사벽이죠. 네, 그쪽만 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번에 그 반도체법에서 이제 우리가 저 삼성이 공장 짓잖아요, 미국에. 네, 네. 보조금을 TSMC만 줬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이 그지 같은 놈들이. 그러게요. 네. TSMC하고 인텔은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지금도 지금 한 100조 이상 지금 TSMC만 줬어요 지금. 아니 삼성전자 준다 그래놓고 안 주고 근데 공장 짓는 건 지금 멈췄습니다. TSMC는. 아 그런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은 많이 지금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나쁘진 않는데 너무 대규모라면 이게 또 수요와 공급 차원이잖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적어지면 또 반도체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수요가 많고 공급도 많으면 괜찮은데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너무 대규모 투자를 또 집중적으로 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놓으면
반도체 가격이 또 폭락하겠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제 폭넓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 반도체 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조정받고 나서 예.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조정 받으면. 그래서 7만 전자는 충분히 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뭐 EUV 관련 종목들도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놨는데 어쨌건 이제 이러한 기조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뭐 바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나와도 또 돈 투자가 되는 거는 또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확정이 됐다니까요. 확정이 돼도 이제 바로 투자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꿈과 기대감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실행이 안 되더라도 먼저 반응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주식은 항상 뭐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잖아요. 경기도 최악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경기가 가을 국면이 되면 이제 반대로 꺾이고. 그런데 경기가 좋은데 왜 주가가 폭락하지? 그러니까 이미 최악일 때 벌써 이제 반영을 시켜서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와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아까 오로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로라는 저도 그 예전에 좋아했던 종목. 왜냐면 이제 봉제 왕고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저출산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왜냐면 뭐 지원금이나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 인형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왕고라든지 이런 걸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또 기업 내용이 괜찮아요. 기업. 근데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요. 이게 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아도 뭔가 테마를 잘 안 타거나 이슈가 나와도 잘 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움직였다는 거는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터질 수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안 터지더라고요. 단점은. 요즘 보면 한 개씩만 움직여. 맞아요. 한 놈만 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관련주가 지금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많아요. 뭐 우유도 저출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요. 왕고 업체들 뭐 그다음 이제 뭐 아이 가구, 꿈비, 그죠? 아가방 컴퍼니 많아요. 뭐 많아요. 삼위각기도 있고 뭐 지금 많은데 찾아보면은 꽤 몇십 개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요. 근데 거기서 한 놈만 터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 놈만. 그러니까 딱 그 시기 때 한 놈씩만 한 놈만 팬다. 그게 이번에 오로라뿐만 아니라 오로라가 지금 한 200% 터졌거든요. 다른 것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정책 이슈 나오면 한 놈만, 한 놈만 가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그 한 놈이 가면은 기본적으로 200에서 300은 올리더라고요. 딱 그 정도 올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 500% 이상 가는 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는 500% 이상 나왔는데 그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500%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좀 정책이 많다 보니까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에 진짜로 정책이 좀 많긴 해요. 직면에 있긴 해요. 이게 지금. 막 진짜로 머리가 뭐 지끈지끈해요. 야 이 정책도 있는데 근데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책에 편승하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수십 종목이에요. 수십 종목. 그러니까 세력들도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 막 정신 없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집중력이 참 필요한 시대다.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내가 어떤 걸 집중해야 되냐. 그게 되게 중요한. 혹시 이 저출산 테마 중에 뭐 되게 좋아하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뭘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는 기업이나 종목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거는 대시세가 날 종목을 좋아합니다. 딱.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꿈비예요, 꿈비. 꿈비. 아이 그 용품들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아이를 많이 출산하면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 2명, 3명 많이 다 출산하면 아마 지원금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뭐 과거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들 옷을 주로 하니까 그것도 많은 수혜를 받고 테마가 붙으면 그게 제일 잘 터졌는데 지금은 세력들이 안 띄운 것들 예전에 속된 말로 안 해먹은 거를 하더라고요. 잘 사람들이 관심 안 두는 거.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하면 뭐 터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깨끗한 나라 뭐 화장지나 뭐 물티슈 그런 거 기저귀 최근에 저출산 관련 그, 움직였었죠. 그거를 한번 마케팅에 추천하고 한 20몇 프로 터지고 나서는 잠잠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제 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토박스 코리아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둘 때는 이제 뭐 이슈화가 안 되니까 잘 안 움직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 정책이 좀 발동이 되고 돈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불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꽤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톱박스 코리아도 괜찮아 보이네요. 톱박스 네. 코리아. 뭐 예전에 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외에 이제 핑크퐁 하면 이제 아기상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삼성출판사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삼성 그런 것들도 관련으로 사실은 엮여 있고. 육아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이슈화도 됐고 그랬는데 옛날에 많이 해먹었던 것들이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몇십 년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옛날에 정책 테마 이런 것들 타서 한 번씩 맞아요. 해먹는데 요즘은 희한하게 안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새로운 쪽에 이제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안 둘 때 이제 물 밑에서 작업한다고 확 뛰어버리는 거지.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주가가 안 갔어요. 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공개한 거 중에서는 또 괜찮은 기업이에요. 수출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수출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런 기업이 가는 거는 충분히 명분이 되죠, 사실. 근데 한 놈만 하니까 요즘은 개미들이 좀 재미를 못 보죠. 한 놈만 하니까. 하더라도 한 대여섯 종목씩 해야지. 왜 한 놈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원래 후발도 좀 가고 움직여 줘야 후발이 가야. 맞아요. 좀 요즘 수익도 테마가 나오고. 없잖아요. 그럼 후발주자가 네. 옛날에는 요게 딱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장이 이제 뭐 한 100%, 200%를 냈어. 그러면 후발주자 거기 테마에 네. 편성하는 종목이 같이 따라오라고. 네, 그렇죠. 나중에. 네. 안 따라와요, 이제. 요즘 안 따라오더라고. 안 따라와요. 그 놈만 가는 거야, 그 놈만. 따라가도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네,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두 종목이 확 세게 터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열 몇 종목이 있어요. 그게 안 움직이다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아니, 걔네들이 이제 고점을 치면 얘네들 안 움직이는 게 같이 이제 덩다리로 가요. 근데 요즘 안 가요. 안 가요. 그 놈만 가는 거야, 그 놈만. 아, 예. 쉽게 말해서 대장만 가는, 대장. 어려운 장세네요. 예. 재미를 못 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데 한 100여, 제약바이오 100여 개가 넘어요. 그게 다 터질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터지겠죠. 요즘은 일부는. 이슈 있는 개별주들만 좀 강하게 그러니까 일부 재료나 이슈, 뭔가 또 정책 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만 일부만 터지니까 그래서 좀 관심도는 전혀 없을 만한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안 가는 쪽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서 그래서 무슨 종목입니까? 종목은 이제 헬릭스미스라는 아, 혹시 아세요? 예, 그죠. 논란이 많았던 종목인데 네. 많이들 주가도 임상 하락하고. 3상까지 갔다 사실 실패를 네. 했죠. 당면병성 신경성 치료제가 막 과거에 엉뚱한데 투자해서 막 돈도 막 날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바이로메드였어요, 사명이. 그래서 제가 이거 십몇 년 전에 여기 말고 이제 다른 타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전 강연회에서 강연회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한 500%를 터뜨렸었어요. 십몇 년 전에. 그때 이제 그 이슈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임상 3상까지 가면, 임상 3상 가면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 수 모으기도 사실 힘들어요. 거기서 또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부작용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러니까 3상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환자 수 많이 모아서 또 거기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주주가 바이오 솔루션으로 바뀌었어요. 카티라이프라는 이제 무릎 연골 결손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회사예요. 그게 이제 시술이 병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시술 효과들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받아본 사람이 꽤 괜찮은 그 메디포스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연골 치료제인데 그래 시술 방법이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을 지금 했기 때문에 FDA 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헬릭스미스는 과거에 3상까지 사실 진행을 했어요. FDA 3상까지.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하나는 이제 별다른 큰 이슈는 없는데 이제 중국 쪽의 노스랜드 바이오텍에 그 중증 하지 혈혈증 임상 3상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하지 혈혈증이 뭐냐면 다리 부분에 이제 혈액이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 거를
만약에 이게 혈관이 막혀서 이제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게 환자 수가 꽤 몇백만 명 중국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의한 그래도 안전성과 효과를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쪽에 그 식품처에 지금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지금 허가를 해놓은 상태고 신청이 완료돼서 올해 이제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상업화가 되면은 이제 로열티가 유입이 돼요. 로열티가. 그러니까 로열티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업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노스랜드하고의 기술 이전과 상업화가 되면 일정 부분 로열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좀 뜨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열티가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도 사실 많이 엔젤시스 때문에 돈을 많이 날려먹었는데 그래도 또 대주주가 바이오솔루션이 또 괜찮은 탄탄한 회사예요. 지금 이제 기술력도 좋고 미국에서 지금 카티 라이프에 대한 임상도 진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단기성보다는 좀 긴 항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금 3,000원 이하예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2,940원 정도를 지금 2,970원인데요. 그냥 2,900원 이하로 떨어져서 뭐 2,800원 가도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공식적인 거는 바로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식적으로 잡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서 6,000원을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100원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2,100원 제시해드렸는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되게 안 좋게 보던 종목이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바뀌었네요. 예, 대주주 바뀐 지 꽤 됐어요. 예, 대주주도 일단 적자가 이제 그 예. 엔젠시스에다가 돈을 엄청 예. 꼬라박아가지고 그렇죠. 임상 실패하는 예.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 엔젠시스를 뭐 다시 임상을 진행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중국의 노스랜드하고 지금 그 기술 이전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성사될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예, 지금 이슈도 준비되고 있고 대주주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뀌었고 네, 또 맞죠. 거기다가 현금성 자산이 늘어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 700억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369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알짜 회사로 거듭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4억을 매각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4억을 매각하게 된다면 또 2천억대 현금성 자산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알짜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근데 이제 노스랜드하고 사실은 이제 그 상업화 계약만 딱 끝나버리면 네. 로열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몇백억씩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 앉아서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되는 이거 거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 그래서 가지 저는 전반, 이제 얘네들이 조금 이제 구조가 좀 바뀌겠구나. 적자긴 한데 그거 털어낼 수 있겠구나 잘하면. 네. 그게 이제 요즘 적자가 계속 누적된데 털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2,900원대부터 2,100원대까지 평단만 잘 형성시킨다면 추후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뭐 4억이 매각된다든가 했을 때 뭐 단기적인 급등력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중국 쪽에 그냥 상용화 네. 얘기만 나오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날아가요. 그냥 그렇고 지금 이제 물 밑에서 지금 작업 중이니까 허가는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냥 바로 날아가죠. 그거 나오면 그 뉴스 나오면 그냥 점상학과 날아갈 거예요. 네. 제 생각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재무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면 뭘 선물을 제일 많이 해요? 오시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이거죠, 이제 반지. 돌반지. 네, 맞아요. 돌반지나 이런. 근데 이게 지금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싸서.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옷. 근데 아이옷이 비싸요. 네.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되게 비싸요. 브랜드는 몇십만 원 가더라고. 몇십만 원 가요. 브랜드 애들 맞아요, 좀 맞아요. 진짜 성인 옷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네. 성인 옷은 세일하는 데 가서 사면 하다못해 뭐 돈 10만 원 안 짜게. 근데 얘네들은 브랜드가 있으면 그 진짜로 그렇죠. 되게 비싸요. 10년 전에도 제가 한참 우리 애들 애기일 때도 10년 전에도 막 2만 원, 4만 원 했어요. 막 브랜드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 옷 브랜드가 붙으면 굉장히 비싼데 실제로 그 아이 나면 그래도 가장 많이 해줄 선물이 아이 옷. 예, 조그만한 옷들 있잖아요. 요즘 아이 신발도 있고 이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출산율만 올라가고 정책이 잘 집행이 된다면 과거에도 이게 잘 움직였던 종목인데 충분히 움직일 거라고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박스에 좀 갇혔지만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이제 중국 진출하더라고요.
네, 중국도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하대. 이번에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하나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국적으로 자녀 한 명당 3,600위안 정도를 이제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8만 5천 원 정도 꼴이죠. 이걸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인가요? 어쨌든 3세까지, 자녀 3세까지 이제 매년 이제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이런 저출산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력도 지금 아가방에 중국에 존재하지 않을까. 진출을 하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진출하면 이거 제가 보기엔 대박 나겠는데. 아직 근데 이슈화가 안 됐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중국도 지금 육아수당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건 이제 기대감이지만 이건 실질적인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까 뭐 뿜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정책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수혜주입니다. 뭐 테마긴 하지만은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종모터 제로 투 세븐. 제로 투 세븐. 네. 유아용품? 예, 이 종목도 덜 빠진 것들도 있지만 그 이번에 시세 많이 난 종목들 있잖아요. 특히 뭐 하나그룹주들이나 두산그룹주들 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핸들랩스는 올라갔지만 걔네들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영향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빠지더라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무턱대고 이제 지금 지수가 한 8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면 종합지수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3,100에서 한 2,900이나 3,000 이하까지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맞추시면 돼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개별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엘리베이터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 대북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추진을 하려고 언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충 보더라도 실적은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의 섹터가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이슈로 또 강조해 주신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안녕하십니까. 단가는 수고 제가 많습니다. 보기에는 지금 잡은 거는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뭐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업황이 나쁘지 않고 뭐 지금 다 반도체 가격이 뭐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이제 뭐 상호간세 또 얘기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칠러 장비, 반도체에서 칠러 장비를 점유율이 높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전자 쪽에 좀 납품이 들어가는데 시설 투자가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삼성은 평택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아마 그 공장 가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그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미국 쪽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또 보조금도 뭐 미국에서 주냐 안 주냐 막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평택에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딜레이를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그 공장 다시 그 공장은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쪽에 이제 그 들어가면 이제 수주가 좀 많이 늘 수도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유니셈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하반기까지 본다면 뭐 한 8,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발이 느리긴 하지만은 반도체 섹터 자체가 괜찮으니까 뭐 유지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프로에서 팔고 지금 50% 남았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업황이 아직은 꺾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이제 엊그저께 이틀 정도 좀 조정이 들어와서 그냥 여태까지 계속 참고 왔는데 더 참아도 될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하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벌써 팔았습니다. 일단은 김선상 파트너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못 들고 가요, 저도. 저도 솔직히 지금 뭐 실전 투자를 안 하지만은 옛날에 실전 매매나 투자할 때 1년 이상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거의 한 6개월 안에 다 팔아버렸어요, 저는. 근데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5년을 들고 가신 거. 그러니까 물려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들고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텐데 그걸 참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5년 들고 가셨는데 물려서 5년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려서 내가 1년, 2년 들고 있으면 그거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쨌든 너무 지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터가 목표가를 120만 원 제시하는 데가 좀 나왔어요, 보니까. 네. 뭐 증권사 리포터는 참고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나 시장 성장세에 대한 잣대를 이거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력 수요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의 수요가 늘기 때문에 특히 뭐 미국에도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계속 수요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단점은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유한타에서는 뭐 120만 원 제시를 했는데 저도 지금 한 100만 원은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요. 100만 원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 넘어가면 120만 원 꼭 간다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 넘어갈 때 비중을 이제는 많으시니까 축소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약에 더 내서 간다면은 거기서부터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22선을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그 차트는 네. 보실 줄 아시죠? 네네. 예. 그럼 22선 깨면 전량 매도. 그 외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 이제 축소를 해놨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20% 축소를 했다가 30%는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네. 22선 깨면 무조건 다 전량 매도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효성중공업은 아직까지 실적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세 흐름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격적 매력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다음 주까지는 좀 빠져야 된다. 예, 그게 이게 기본 전략이고. 근데 빠지면 기회다. 예, 간단히 말해. 빠지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반기 하다가 뭐 놓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들어오면 저감에서 기회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조정 들어오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섹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소부장. 예? 그 다음 이제 바이오 쪽. 가격 매력이 좋은 쪽. 뭐 2차 전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큰 쪽. 그 다음 이제 시세가 크게 터졌지만은 이제 주도주급. 주도주는 아시죠?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조정이 완료되면 한 번 또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하고 개별주에서는 1등 대장주들. 그 다음 이제 가격적 매력 좋은 거.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거기서 이제 저감에서 타이밍을 잘 잡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